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0년 5월 18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그때 당시 언론들은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신군부에 의해서 통제됐던 언론들,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광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지어는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5월 18일 일요일, 아마도 한국일보가 그때 일요판을 발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신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는 5월 18일 광주 이야기를 전하는 대신에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는 이런 기사를 일면톡 기사로 실었습니다. 오늘 아침 파워블로그 아이엠피트의 글을 보니까 역시 5월 18일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특히 젊은 세대들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면요.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이 교문 출입을 저지하는 공수부대하고 마주칩니다. 공수부대와 맞서던 학생들 구타당하고, 그때 공수부대가 이제 광주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집단 발표가 시작되죠. 5월 20일 날 집단 발표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됐지만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보도된 게, 유일은 아닙니다만은 보도된 수준이 5월 21일자 동아일보 일면 광주 사태라고 하면서 계엄사령부는 지난 18일부터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평온을 회복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라는 계엄사령부의 발표만을 짤막하게 싣습니다. 왜 광주 일원에서 소요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가 없죠. 당시 전남매일신문은 광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진상을 보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의 압력을 받은 회사 측은 보도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은 성명서를 냅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 1동, 전남매일신문 사장 귀하. 그렇지만 당시 외신들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CBS, 한국 CBS가 아닙니다. 미국 CBS는 5월 28일 자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광주 사태 원인을 공산주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왜곡해 이 시위가 계엄령 반대 그리고 군부의 과잉 진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려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미국의 ABC 뉴스 역시 5월 28일 전두환과 소수의 선택된 장군들이 민간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혁명의회를 구성해서 군사독재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광주 사태와 더불어 군사독재 가능성이 오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정부는 최규하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소장은 결국은 사실상의 군사 쿠데타를 감행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합니다. 외신들은 이미 광주 사태의 원인이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지만 그때 당시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으니까 사태라고 합니다.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권 장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그런 진실을 이미 외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에 이 학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인 고영재, 정교용, 이수원, 이홍기와 감사 박정삼, 편집실장 김동선 등 6명을 체포합니다.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영재 선배는 제가 경향신문에 같이 근무를 했고요. 이수원 부산일보 서울지사 정치부 기자를 했던 이수원 씨는 제가 국민일보 정치부 기자로 있을 때 정치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박정삼 씨, 서울경제 정경부, 이 박정삼 씨는 국민일보 사장을 또 했습니다. 다 저하고 아는 분들인데요. 기자협회 전원 다 체포합니다.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5월 16일 한국기자협회가 신군부의 검열 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군부가 언론을 검열하고 언론을 체포한 5월 17일 직후에 구속된 언론인 모두 24명이었고요. 그중 19명에게 나중에 유죄 판결이 선고됩니다.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광주를 진압하기 전에 이미 언론을 장악했고 신문사와 방송은 무자비한 총칼압의 검열에 순응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 1980년 5월 18일 35년이 흘렀지만은 그 당시 그 참혹한 학살의 완벽한 진상은 아는 사람들만 알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때 많은 학살이 있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왜? 진실을 직시하기가 정말로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로운 진실이라도 반드시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겁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에 또다시 이런 식의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프랑스의 국가는 라 마르세이즈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군하자.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상대방을 깨부시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프랑스의 국가입니다. 프랑스의 국가가 된 이유는 바로 라 마르세이즈를 부르면서 프랑스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적군과 싸웠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국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을 위한 행진구, 우리 사회에 이른바 있는 체하고 배운 체하는 인간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직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우리는 5.18을 지나쳤고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의 1987년 체제를 만든 6월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였습니다. 그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가요에서 지우기 위해서 이 정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인 서영석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아니, 5.18 광주 항쟁, 민주화 운동. 1980년도에 우리 김효진 PD는 안 태어났습니다. 아, 안 태어났습니까? 네, 제가 82년생입니다. 아, 진짜 모르겠구나. 난 1980년 5월에 군대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아, 군에서 그걸 접하셨으니까는. 뭐 비상계엄이니까. 제대로 된 소식을 접하셨을 리는 만무하네요. 실탄을 지급하고 참호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평시에는 실탄 지급하지 않는. 네, 동원 부대. 양수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방공포대에 저 근무를 했어요. 발칸포. 예. 그때 당시에 우리 군사 교리 중에 하나는 북한의 저공 비행, 침투 비행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AN-2기하고 AN-24기가 있는데요. 더 발전된 비행기는 AN-24-24인데 AN-2기는 거의 글라이더 같은 비행기예요.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의 특수8군단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침투하는 것을 막을 그때 방법이 없었어요. 그 발칸포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당댐 같은데 침투해서 뭐 댐을 폭파시킨다든지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서울시 일원에 저공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방공포 대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들 때 제가 입대했어요. 그래서 저기 수색에 근무하다가 이제 글로 갔었는데 창간 그 창설부대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저 군대 생활 절반은 삽질만 했습니다. 의정부에 본부 대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기 막사 천막도 아니고 뭐 이상한 거 하여튼 그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건물 짓고 다 만드니까 이제 그 마지막 5포대가 양수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양수리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저는 뭐 본부의 작전병이었습니다. 근데 5월 18일 날 이제 비상계엄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진돗개 뭐 하나인가 둘인가가 발령이 돼요. 그러면서 저기 병사들에게 실탄 지급. 뭐 양수리에 지금 양수리 가면은 지금도 그 부대에 있습니다. 뭐 정확한 위치를 말하는 건 군사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양수리 가면 다 알아요. 아니 거기 관광객들밖에 안 오는데 무슨 실탄을 하고 가래. 여하튼 실탄을 저기 들고 부대를 이제 철조망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럼 철조망 안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참호를 파놔요. 참호 가지고 경계금 썼어. 아니 근데 나중에 진상을 좀 파악하시면서 그때 그 실탄이 광주에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겨누어야 하는 총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걸 아신 다음에 느낌이 어떠셨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뭐 제가 복학하고 나서 80년도 말에 제대를 했어요. 81년도 대학 복학하고 나서 하여튼 빗나간 길을 걷게 만든 원인이 이제 되긴 했는데 빗나간 길. 예. 그리고 그때가 언제였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12 쿠데타입니다. 12.12 쿠데타. 5.17은 항상 그 다음에 있었고, 80년, 이제 79년 12 쿠데타 날 때도 제가 근무하고, 그때는 상병이었습니다. 상병 말년이었는데, 이제 병장 진급하고 나서 이제 5.18을 맞았고, 12 때는 상병 마로봉이었어요. 밤에 근무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 저 보니까 탱크하고, 트럭이 끊임없이 서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양평에 24단, 정호영이가 사단장을 했습니다. 24단이 서울에 투입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눈으로 목격했죠. 그때 근무 서고 계셨고. 근무 서고 있었죠, 밤에. 그런데, 아니, 왜 탱크가 들어가지, 서울에?
뭐 전쟁 났나 싶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집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예. 어떡하나 막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12.12 쿠데타가 나고 나서 아마 그 다음 주인가 정훈 장교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전은 아니구나 그렇게 느꼈죠. 참 비극적인 시절에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 시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35주년이죠. 5.18 광주 항쟁 오늘로 35년 동안 글쎄요. 뭐 그러니까 우리 김효진 PD가 아직 35살도 안 됐구만. 그렇죠. 34시죠. 예.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 네.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지만. 네. 자, 오피니언 비평 첫 곡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들으시면 한 번도 좀 어처구니가 없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한 직제죠.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에 극우 논객 이의춘 씨를 임용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의춘 신임 차관보는요. 박근혜 정부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시민단체와 세월호 유족 등을 비난하는 글을 써온 극우 성향 언론인입니다. 그는 보수 매체인 데일리 안 편집국장을 거쳐서 친정부 성향의 매체죠. 미디어 팬이라는 매체의 대표로 일하는 동안 진보 시민단체를 악마의 집단 같다고 표현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세월호 유가족들을 나라를 마비시킨다고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등 극우 편향적인 기사와 칼럼을 써왔다는 점에서 국민소통과는 거리가 너무도 멉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네. 데일리아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미디어 팬도 근데 포털에 종종 잡힙니다. 그래요? 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저 가끔 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공격적인 극우적인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걸로 뭐 기억을 하는데, 자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막말 극우 논객에게 국정 홍보를 맡기다니. 아니 뭐 극우한테 맡기더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매체의 대표 얘 하다못해 뭐 조선이나 동아일보 출신이라도 맡기지. 아유 뭐야 도대체. 하여튼 수준하고는 박근혜 정부의 수준은 도저히 진짜. 하여튼 계속해 오십시오. 언론 단체들은 국정홍보 차관보 직제 자체가 이미 언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옮겨 앉은 그 자리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것이죠. 전직 언론인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 광고 등을 통해서 부적절한 회유를 시도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파성이 짙은 언론인 출신이 그 자리를 맡게 된 겁니다. 그가 미디어 팬 시절 쓴 이의춘의 시장경제 이야기라는 칼럼을 보면은요. 세월호 유가족들 행태는 이제 국민들이 제지시켜야 한다. 반미 반체제 좌파 인사들이 파리 때처럼 달라붙어 반정부 투쟁으로 악용하고 있다. 좌파 시민단체는 악마의 집단 같다. 기업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론의 기요틴, 단두대죠. 기요틴에 의해 무참히 단죄됐다는 등. 예. 그 단두대라는 말을 같이 써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단두대라는 말을 썼잖아. 거기 코드를 맞춘 걸까요? 어떻게 발탁되는지 대충 이유가 짐작이 가네. 예. 서로 수준이 비슷하구만. 기요틴 인사입니까? 기요틴 인사. 예. 자, 이런 등등 극우, 수구적인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의춘 차관보의 거칠고 자극적인 칼럼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이미지와도 겹칩니다. 그가 비판 여론을 청취하고 소통하기보다 정부 논리를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정권 나팔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국정 난맥상이 있으면 고치는 게 먼저입니다. 정책 내용이 알차면 국정 홍보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 홍보 담당자가 모나지 않아야 소통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의춘 차관보의 국정 홍보에 대한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향신문은 경고를 하는 것으로 사설을 맺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런 사람들. 아니 뭐 이쪽 동네의 풍토를 보면은 뭐 숨이 일관하죠. 예. 시상이 그래요. 나는 보수적인 인사들 내 행태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언론인으로서 권력을 가까이 하지 않는
두 사람은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권력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뭐 장관, 총리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물론 그 사람의 꽉 막힌 그 대가리는 뭐 이해불능이지만은 최소한 권력이 여러 번 러브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길을 걸었다는 점, 그런 점은 저는 존중해요. 사실 그런 맛이 있어야죠. 이게 자기의 소신을 과감없이 얘기를 하려면은 권력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말을 통해서 주장을 펴고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지만 그 사람에게 실제 권력을 쥐어주면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을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잘 지킵니다. 근데 보수적인 진영, 네, 비교적. 보수적인 아주 그냥 무너진 지 오래예요. 그런 면에서 또 권력에 가까이 가지 않는 또 한 명의 아주 꼴통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네, 누굽니까? 조갑재 선배.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꼴통 발언을 하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언론인으로 남아 살아, 이거야. 이런, 깜도 안 되고, 잽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앉혀가지고, 게다가, 무슨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 국정홍보처 없을 때는 젠장 언제고 또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는 왜 또 만드는 거야? 만들면은, 이게 국정홍보처 과거 국정홍보처 있지 않았습니까? 김창호 처장이 뭐 했었죠. 네. 그 이전에도 국정홍보처장 이름 많이 이제 바뀌었었는데 네. 차관급입니다. 그때 당시는. 근데 이거 이제 이명박이 없앴잖아요. 네. 근데 그 국정홍보처가 그때 당시 했던 일들을 아마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가 할 겁니다. 뭐 보나마나 빤해요. 그러면은 광고라든지 각종 국정홍보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고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은 룰이라는 걸 전혀 안 갖고 있는 애들이니까 이제 마구잡이 또 밀어주기가 계속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뜻이겠죠, 뭐. 이게 최소한의 룰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런 진영에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에서 이런 방법은 것도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추락했는지 저는 참 이해를 잘 모르겠어요. 예.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가 네.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정치부 기자들의 생활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묘사해 주는 그런 칼럼 비슷한 형태의 기사를 재밌게 쓴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런 소견을 밝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치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씌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기자들이라면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한 젊은 기자들이라면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가서 또 정치인으로 한번 활동해 보는 거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 그만큼 또 그 흐름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걸 안 좋은 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면 교사를 갖고 갈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좀 본인같이 잔뼈가 굵은 이제 연륜이 되는 그런 기자들이 뭐 정치나 뭐 공직으로 가는 거, 정치권이나 그런 데로 가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그가 몸담았던 그 언론사의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게 원칙이겠죠. 사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되는 그 좀 최소한의 도덕적인 어떤 그 암묵적인 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현직에 있다가 네. 바로 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든지 이따위 짓은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그따위 짓을 갖다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네. 아무튼 이의춘 차관보.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관보라고 하니까는 그 직함의 그 느낌이 굉장히 실권을 다 행사할 것 같아요. 두루두루 뒤에서. 그렇죠? 예. 아니 이제 정부 부처의 그 직제가 나도 총리실 잠깐 출입해가지고 얼핏 들은 건데, 정무적으로 장관의 의지를 실현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 차관이 아니고 차관보입니다. 차관은 장관의 특명 사안만 처리를 해요.
특별히 지시한 것만 특명이라는 거는 청와대에서 뭘 해달라고 그랬는데 장관이 일일이 챙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좀 당신 처리하시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관은 별로 실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관보는 사실 국장들을 통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도 국회 정당을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이 총리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 출입 안 해가지고 출입해도 제대로 지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놀다 간다는 생각으로 설렁설렁 하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직제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없어요. 근데 그때 누구한테 들었더니 그런 얘기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국정원부 담당 차관보에 이런 사람을 근데 이희준 씨를 잘 모르니까 이 양반이 이제 여기 나온 것만 놓고 보면은 적절한 인사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국정홍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그건 또 이해가 가요. 사실 그것도 요즘은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도 과거와는 달라가지고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그 정부를 만든 사람, 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 반면에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반반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리는 중립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니 박근혜는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세금 받아서 운영한다면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절반 이상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중립적인 인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런 자리에 이런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이게 무슨 악마 같아. 이게 언론인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나라를 마비시킨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하는 일이 언론 지변을 통해서 뭔가 좀 엿보일지. 한번 좀 이게 수준의 문제인 건데, 참, 박근혜 정권의 수준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실망시킵니다. 네.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죠. 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오늘로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의미 있는 뜻깊은 날이 100일이네요.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문 대표 자신에게는 지나간 100일이 1년, 어쩌면 그 이상의 긴 세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문 대표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요.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불투명한 게 그 정안의 사정이 어떻든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문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가 달렸고 또 제1야당의 앞날이 걸려 있습니다. 한겨레가 100일을 맞아서 이 문재인 대표의 현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문 대표 자리 건다는 각오로 혁신안 만들어야 이런 제목입니다. 4.29 재보궐선거 참패,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파문까지 겹치다 보니까 새정치연합 내부의 갈등과 불신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야당 지지자의 시각에서 보면 내부의 싸움보다 중요한 건 새정치연합이 신뢰받는 대한정당,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탈바꿈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국민과 야당 지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당 쇄신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지난 15일 초계파 혁신기구의 구성을 제안한 점에 한겨레는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기구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구에서 당내 계파와 공천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특정 계파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한 혁신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구에 당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건 문 대표의 몫입니다. 그러자면 문 대표가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자세와 유연한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고 한겨레는 촉구를 합니다. 문 대표는 명분을 쥐고 당내 반대파를 정면 돌파하려는 유혹을 느낄지 모르나 4.29 재보선 결과에서 보듯이 실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명분은 정치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겨레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행간이 좀 넓어 보입니다. 명분을 쥐고 당내 반대파를 정면 돌파하려는 유혹을 느낄지 모르나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른바 비노그룹도 문 대표의 구상에 자꾸 딴죽을 걷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하고 함께 당을 바꿔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4.29 재보선을 빌미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야당을 추진하겠다는 생각, 이건 벌이라고 한겨레가 나무랍니다. 어떤 방식이든 제1야당의 분열은 명분 없는 행동이며 국민 지지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야당의 분열이 아니라 혁신을 원한다는 점을 문 대표와 모든 당내 세력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사설을 맺고 있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데 너무 거칠어서 정제하고 고르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네요. 예. 예. 또 그 비노 그룹을 향해서도 의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라. 여기에 뭐가 담겼는지. 무슨 되는 얘기. 예. 왜 비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호남 토 세력들이 문재인에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재인의 계획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개혁 때문에. 문재인의 계획이 뭡니까? 공천 안 하는 거죠. 문재인의 계획이라는 거는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힘을 쓸 수 있는 지역에 공천 계획을 해야만이 그게 진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에 계획 인사를 내셔온 분들 당선도 되게 어려운데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수도권과 호남에 계획 공천을 해야만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수도권은 그렇다 손 치고, 왜냐하면 수도권은 모든 이익이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그 지도부에 의해서라도. 왜냐하면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질을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나마 수도권이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남과 호남이 본격적으로 확충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안 내놓으면요 당선이 안 돼요. 예. 과거 부산 의원들 다 수준 높았습니다. 왜? 그때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이 각축을 벌였기 때문에. 진검승부 해야 되는 곳들. 그렇죠. 네. 그게 뭐 시원찮은 인간 내세우면은 안 돼요. 근데 부산 국회의원들 질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민자당 이후입니다. 그때는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거든. 그러니까 공천에서 온갖 로비가 난무하고, 그러다 보면은 별 시답지 않은 놈들이 다 국회의원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거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갖고 오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도권은 어차피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괜찮은 인물들을 공천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천 계획은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계획을 한다면은 사실은 호남을 해야 돼요. 호남을 하면은 다 계획 대상이 될 인간들이 비노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뻔한데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진짜 욕먹을 사설이지. 왜 그걸 못 짚는 거야? 아니 왜 저항을 하는데? 아니 문재인이가 뭐 자기들 비노라는 그것들 잡아먹었나? 아니면은 뭐 줬했나? 뭐 불이익을 줬나? 이번에 그 대표되고 나서 인사할 때도 탕평책 운운해가지고 사무부총장도 문재인이가 원하는 사람 못 앉혔잖아요. 예. 탕평 인사했잖아. 근데 왜 반발하겠어? 문재인 이기는 정당 만들기 위해서 계획한다고 그러는데 계획의 제 일부가 공천이에요. 공천 계획하는데 다 자기들이 계획대상인 걸 아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의 분석. 그러니까 지랄 발광을 하는 거지. 왜 지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구시대 인물로 찍혀가지고 공천 계획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하면 쪽팔리고 명분도 없으니까 뭐 친노 패권이 도대체 실체도 없는 그따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보수 언론들이 놀아나고 해가지고 없는 게 있는 걸로 되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지금 오늘날 작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재인에게 계획을 하라 해놓고 또 포용하라면 도대체 계획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야 도대체. 맥락이 좀 비슷한 것도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종편 등등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내려놔야 된다. 근데 뭐 사실 구체적으로 친노 청산이라는 거 사람 얘기니까 누구를 꼭 집어야 되는데 결국 찝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그건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답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이런
판에 박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천권을 내려놓는 거 지들 하겠다는 얘기야. 촥 가라.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런 평론가들은 거의 다 잘못 짚는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표님이 공천권 내려놨습니다. 네. 4.29 재보선에서 보여줬죠. 네. 어디든지 전략 공천 안 하고 예, 경선했습니다. 앞으로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역설적으로 고민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 흔히 비노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진짜 공천권을 다 내려놓고 예, 국민에게 공천권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나 진짜 개혁할 건데 이 사람들 자꾸 이러면 일단 내가 그 약속을 뒤집고 다 틀어준 다음에 나눠 가지자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내심은 그렇게 읽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죠. 예. 공천권을 내려놓는데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공천할 룰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룰이 중요해요. 옛날을 돌이켜보면은 그 대통합민주신당인지 별 지랄 같은 이름의 그 당, 정동영이가 이제 후보가 됐던 당. 예. 그때를 보면은 국민경선 한다 해가지고 룰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충청도에서 이용희가 있는 대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정동영이 몰표가 나오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심했었지. 국민에게 열어놓으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들 지져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셨는데, 야, 충청도 보니까 안 되더라고. 동원하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돼. 아이 그때 1등 공신이 이용이라고 있어요. 예. 양반 참 지금도 뭐 하는지 몰라. 여튼 그 사람도 참 풍운의 인물인데, 여튼 그래서 그때 뭐가 잘못됐었냐면은 말하자면은 가중치를 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민경선 전체 숫자를 100만 명으로 본다면은 인구 비례로 각도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표성이 생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 인구가 그때 전체 대한민국 국민을 100만으로 보면은 충청도 인구를 10만이라고 봅시다. 10%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경선 할 때 10명이 나와서 투표를 한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1000명을 동원한 거야. 말 돼요, 그게? 대한민국 인구도 많은 놈이 동원되신 거나 다름없는 셈인데, 그 가중치를 뒀어야 되거든요. 1000명을 댔고도 10,000명을 댔고도 10명만 딱 뽑아가지고 하도록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개판됐거든요. 그래서 공천도 지금도 그런 룰을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경선하면은 계획적인 인물이 될 것 같아요? 네버. 아닙니다. 그 지역 토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의 룰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싫은 거야. 아니 그냥 국민경선 해. 우리가 다 될 거야. 분명히 그래 나올 겁니다. 우선 그래가지고 한겨레 신문의 사설은 참 그렇네요. 뭐라고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 한미연합훈련 종료 후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나라 안팎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남북관계는 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는 흐름입니다. 어제만 해도 북한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악담질을 계속한다면 멸적의 불소나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또 험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구 쓰는 거 보면 문장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뽑죠? 참 이것도 신기해요. 이 멸적의 불소나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야, 이건 뭐 악담질. 참. 한자말을 쓰는 걸 갖다가 좀 품위 있는 걸로 생각하는 우리 남한의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에서는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사람들 들으면 아주 맹문이라고 할지도 모르지.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불필요한 좀 이렇게 외래어 직역식의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 문장이 아무튼 열심히 쓴 것 같은 티는 참 많이 납니다. 아니 니들 까불면 죽어 라는 말을 전달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을 게 없네요. 그렇죠. 야, 멸적의 불소나기. 아무튼 그랬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등과 관련해서 극도의 북한 공포 정치를 언급한 것을 직접 겨냥한 위협입니다. 한국일보가 사설로 짚고 있습니다. 진전은커녕 심상찮은 상황으로 가는 남북관계.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행사 장소와 내용을 둘러싼 신경전, 이것만 해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북측은 어제 8.15 광복 70주년, 엊그제죠. 죄송합니다. 8.15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남북 민간단체가 합의했다며 개최 장소를 서울로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 광복 70돌 준비위 대변인은 지난 5에서 7일에 남북 실무 접촉에서 6.15 기념 행사를 서울서 갖기로 한 것은 맞지만 8.15 행사 장소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큰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는 남북 양측이 서로 개최하기를 원해 벌어진 갈등입니다. 우리 측 광복 70돌 준비위는 19일에서 20일 개성에서 남북 접촉을 갖고 논의할 것을 북측에 재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북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북측은요, 6.15, 8.15 두 공동행사에서 정치색을 배제하자는 우리 측 주장을 거부해서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방북도 성사되기 어려울 거라고 한국일보는 짚고 있네요. 여전히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역시 남북관계 진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입니다. 남북관계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1차 책임은 물론 북측에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탄 개발 시험 등 긴장고조 행위가 이어지고 현영철 처형처럼 이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려운 것 사실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북한이 예민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우리 측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도움은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사실상 체제 경쟁에서는 남한이 승리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온 국력을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하고 하는 것들도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탈북자들의 얘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탈북자들 얘기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요만한 것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악담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100% 진실로 보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는 맞겠지만은, 그 정도는 과장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속임수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는 일단 저는 전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여하튼 큰 흐름은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증언들을 토대로 재구성을 해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재래식 전력으로 싸우면 대한민국은 부패로 망하지만은 북한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을 개발하고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는 것처럼 돈이 제일인 건데, 이런 자본의 경쟁의 구도에서는 이제 남한이 승리한 건 다름없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긴 놈이 사실은 관대하게 해야 돼요. 동서독의 통일도 서독이 끊임없이 동독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관대하고 꼴보기 싫어도 돈 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졌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때 무너지는 과정에 희한한 에피소드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서독의 수십 년간에 걸친 퍼주기. 일종의 햇볕 정책이죠. 그렇죠. 없었더라면 사실은 동서독 통일은 불가능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독일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늘 그렇게 고평가해온. 그렇죠. 이게 결국은 있는 놈이 풀어야 이게 된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은 세상의 진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북한이 워낙 까불면은 그래 이 새끼들아, 네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해줄게. 그래. 이게 사실은 남북 관계를 푸는 저는 큰 틀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좁쌀장에 할매처럼 앉아가지고 야 이거 해주면 돼 이거 해줘 해가지고 1대1로 그게 상호주의 아닙니까? 상호주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 니도 이만큼 줘야 된다는 얘기야. 상호주의는 서로 비슷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비슷할 때.
지금 압도적으로 최저임금 인정에서 이겼으면 상호주의 운운하면 안 돼요. 그럼 멍청한 일을 갖다가 이명박이 했더니 박근혜도 완전히 좁쌀장에 할매처럼 굴고 있는 거야. 그래? 니들 원하는 게 뭐야? 그래? 돈이야? 줄게 이 자식들아. 개성공단 올려줘. 그래도 중국 동북 삼성보다는 더 싸거든요, 실제로. 그래야 이게 풀리는 거지. 아니, 참나. 하여튼, 보면은, 대한민국 군부나 박근혜나 보면 서로 딱 맞는 것 같아. 어떻게든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가지고 신무기를 도입해야 거기서 뭐 띵겨 먹는 게 생기는 건지 뭔지인데 잘 모르겠는데 맨날 그딴 시기나 하고 북한에서 기순해가지고 내 엄마를 똑똑똑 두드려야 제대로 알고 이지랄하고 자빠진 인간들은. 아휴. 놓고 귀순. 예. 아니,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네. 지금 뭐, 일본과 미국의 신미루얼, 이거야 뭐, 이제 뭐, 팩트죠. 네. 전 세계가 인정하는 팩트인데, 중국이 또 표정 관리하면서 참 더럽지만, 아니 꼽지만, 어쨌든 또 일본하고 잘해보려고 하고, 중국은 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적대적으로 해서 좋을 게 전혀 없으니. 등소풍 이후에 실용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정치적으로 티격태격하더라도 네. 경제적으로는 그게 옛날에 그 닉슨의 외교가 또 그거 아닙니까? 야, 예. 정치적으로는 지랄하더라도 핑퐁하면서 그렇죠. 탁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협력을 개선하자. 그게 일반 외교의 기본 정신인 건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진짜 영양가 없는 명분 외교에만 옛날에 청나라하고 명나라 사이에 광해군이 균형외교 하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집권한 인조. 멍청한 새끼들이 결국은 명나라 지랄 병치다가 결국 병자호로 일어났잖아요. 반정 세력이라고 하는. 네. 예. 그 병신들이 얼마나 병신짓을 했으면은 그때는 의병도 없었어. 그래도 그 선조 멍청한 놈이 도망갈 때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유격 활동이라도 해줬지. 그 인조가 멍청하게 가가도로 칠 때는 의병도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윤병세 장관 또 외교라는 건 전문가들의 게임이니까 뭐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윤 장관은 뭐 축복이라고까지 하면서 잠깐만 강화도가 아니고 남한산성이겠지. 예. 남한산성이겠죠. 예. 축복이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우리 외교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하죠. 네. 일본하고 최악이죠, 관계. 중국하고도 애매합니다. 미국은 자꾸 일본 편들어주고 우리는 AIIB하고 사드 가지고 마치 양쪽에 거 하나씩 다 들어주면은 뭐 우리 중심 잡고 잘하는 건 줄 아는데 아무튼 이 고립무원의 상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건 네. 우리가 주도권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북한 문제 대북 관련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만 동북아 정세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눌려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지려고 애를 쓰기는커녕 그냥 내려놓으니까. 그리고 알고 보면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지금 긴밀하게 대화를 한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예.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자원이 또 있습니다. 노동력. 이게 군침을 흘리는 주변 국가들이 많죠. 예. 중국의 경우에는 예. 이제 북한의 자원들 특히 뭐 히토리오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를 다 잡고 있는데 예. 북한에도 못지않게 매장되어 있거든요. 그 밖에도 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 자원의 그 금액이 뭐 경원대에 이른다는 이런 이제 조를 넘어서서 경에 이른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부 일본과 중국에서는 게다가 이제 북한은 경제 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라니까 지하 자원이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침을 길길 흘리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도 심심하면 미사일 위에 운운하면서 뭐 재무장 하는데 써먹으면서 왜 대화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북한의 양질이면서 저렴한 노동력 예. 그리고 막대한 지하 자원 그거 침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북한의 그 양질이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게 사실은 개성공단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지. 근데 지금 뭐 거기 임금을 뭐 7,000원 한 달에 뭐 더 올려주는 거 가지고 뭐 좀 조사를 한 해 만에 그러면서 또. 아니, 이제, 박근혜 정권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 왜냐면은, 이런 그 생각을, 그냥 진짜 그런데 좁쌀 할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은 그 돈이 북한 건부로 가서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기타 등등에 쓰인다.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개성공단 없애라, 인간들아. 개성공단을 만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만든 건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기지를 옮기지 못하니까 대기업은 옮겼어요. 옮겼는데 중소기업은 해외로 가려면은 그것도 돈 드는 일입니다. 알른이 죽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공장들 중국 가가지고 사기당하는 데 많아요. 기껏 투자해놨더니 나중에 다 뺏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북한은 말은 통하잖아, 일단. 그것도 큰 그 경비 절감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게. 그리고 싸지. 개성공단 북한에서 굉장히 싸게 보냈잖아. 그러네요. 말이 통하네요. 말이 통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죠. 봉제할 때 이게 뭐 실밥이 터져진다든지 제대로 이게 일자로 잘 안 받겠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고급품과 저급품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 손재주 좋지 않습니까? 딱 박아대는데 품질 검사하면서 불러가지고 야,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리 하면은 요거 안 생겨.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품질 향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니 샤오마 어쩌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잉글리시도 제대로 안 되는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이 국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이런 아주 그냥 정말 얕은 수의 천박한 발상을 벗어든지 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동부 같은 곳에서 나라 대 나라로 뭔가로 풀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지도자들의 성향도 있고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건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자왈 도시 간의 연대와 협력의 모델, 그런 외교 모델을 좀 새롭게 구축할 때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 1000만이 넘고 저기 제3세계 어느 국가들의 하고 비교하자면 조그만 나라만한 그런 힘을 가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시들이 역할을 하고 거기서 뭔가 좀 침해받지 않는 단단한 어떤 공동체적인 연대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외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자가 꼽은 게 그 아주 건강하고 대표적으로 좋은 모델이 개성공단이다. 거기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거기 자생적으로 거기에 생태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그럼 의외로 난제들을 풀어헤치는 단초가 바로 그 위치가 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때는 그렇게 했었어. 아무 문제 없었잖아. 이명박이 들어가지고 지랄 병을 다 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아니 북한이 그 돈 가지고 총을 사든 칼을 사든 지랄을 하든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은 이익 총량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하는 거지. 병신들은 내가 진짜 참 답답해가지고 넘어갑시다. PD 브리핑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애매하게 남는데 하다 중간에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요. 네, 바로 PD 브리핑으로 넘어갑시다. 자, 북한 얘기하니까 좀 열변을 그냥 토해버려가지고 PD 브리핑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견제하려는 거 아닌가, 요런 시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또 견제당하는 거예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칼끝이 다음 테마로 향하고 있는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 수사팀. 이 수사팀은 2012년 대선 자금 의혹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말 특별 사면 의혹에 대해서도 조금씩 수사의 폭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사건의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뒤로 좀 쭉 넘어가서요. 특별수사팀 이미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의혹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법무부에 성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자료 제출 이걸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사면 자체는 법이 인정하는 정치적 특혜이기 때문에 가벌성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직권남용 등 적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에 특사 관련 수사는 사실상 출구 전략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자금 수사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론 미리 좀 억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인 거죠. 더불어서 검찰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 여권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즉 정부 여권이 주장한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물타기 수사를 그 주장대로 해주면서 이 본질을 흐리는 기계적 균형 맞추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봐야겠죠. 예. 정치적 균형 맞추기. 사실 이거 균형 맞추기라고 하면 언론이 가끔 표현을 하는데 균형 맞추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게 드러났으면 그걸 열심히 수사해야죠. 아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뭔가를 딱 움켜쥐고 있다가 뭐 주의를 돌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발표를 쫙 한다든지 특히 이제 연예인과 관련된 각종 루머 이런 것들 많이 돌고 있는데 뭐 누가 결혼했다, 누가 뭐 저기 이혼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정보를 딱 쥐고 있다가 그게 저기 옛날 뭐 정부기관이 하던 그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뭐 각하에게 불리한 사안이 저기 튀어나오면은 탁 풀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든지 그런 의혹들 많이 봤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보를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언제나 의혹을 받는 이유도 결국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독점하고 있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검찰의 권력 종속이 모든 문제의 출발인 거죠. 박근혜의 대선자금 수사를 하려면은, 검찰이 독립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독립되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검찰총장까지 대통령이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들은 검찰총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인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때는 그래도 기계 있게 했어요. 그쵸? 대선자금 수사. 그게 이제 검찰을 컨트롤하지 않겠다, 권력을 놓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세상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에 이 컨트롤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순간 그렇게 바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제거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런 박근혜 성완종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대로 수사를 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자기도 출세하고 하는데 지금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은 채못이 꼴나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룸살롱 몇 회 갔다는 것까지 다 공개할 거야 아마. 그러니 박근혜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마 굉장히 중대한 사태인데 대선자금 수사는 적어도 검찰 선에서는 본질로 취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